30장이죠. 632 이제 거의 이근도 막바지 들어가는데 또 상근이 기다리고 있겠지. 오늘 기행하에 관하여 그 기행하를 보여주면서 돈벌이 앵벌이하는 그런 걸 보고 한 이야기인데 633쪽에 한 5번째 줄 밑에서 우리가 계물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무한무변한 당신 작품에서 당신이 거기에 포함시킨 무한무량한 행태들을 보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 행상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동일한 유와 관련된 어떤 다른 행태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흔히 조물주의 판단 미스 실수라고 얘기하기도 어떤 사람들 화사가든 얘기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자주 보는 것은 사람을 놀라게 하지 않는다. 그 원인을 모를 때도 말이다. 하지만 자기가 본 적이 없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줄에 보면 처음 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릇된 생각과 정신적 동료를 우리에게서 멀리 쫓아주시기를. 그 다음 31장 분노에 관하여입니다. 플루타르코스는 모든 일에 감탄할 만하지만 특히 인간의 행동을 판단하는 데서는 그러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리크루거스와 누마의 비교해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그 플루타르코스의 비교 영웅전, 보통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이라는데 그 저자의 그 의도와 그 쓴 내용을 보면은 사실 비교라는 말을 붙여야 제대로 맞죠. 항상 그 그리스 영웅과 그 로마 영웅을 비교해 놨기 때문에 비교 영웅전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리크루거스와 누마, 이 플루타르코스는 자기가 어떤 그 관점에서 비교될 만한 두 사람을 이제 그 짝을 지어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법자죠. 이 리크루거스와 누마가 그래서 둘이 짝을 지어서 설명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네 번째 주, 5번째 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회는 각자 귀클롭스들이 하는 식으로 자기의 어리석고 무분별한 변덕에 따라 제 아내와 아이들을 지도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 유년기의 교육을 법률에 의탁한 것은 라케데모니아와 크레타가 거의 전부이다. 몽테뉴는 교육을 부모한테만 맡겨놓으면 안 된다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637쪽에 보면은 첫 줄에 분노만큼 올바른 판단력을 헛되리는 정념은 없다. 우리가 정념에 대해서 그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에서 설명할 때 욕정적 정념과 분노적 정념으로 구분했습니다. 그 욕정적 정념은 단순하게 파악된 감각적인 선과 악이죠. 기쁨, 슬픔, 사랑, 정오, 욕망, 회피 이런 거고, 분노적 정념은 얻기 힘들고 실현하기 어려운 선이거나 물리치기 어려운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희망, 절망, 담대함, 두려움, 분노 이런 것들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 있으면 분노만큼 올바른 판단을 흐트린 정념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이들에게 벌이란 약 같은 것이다. 그런데 환자가 아프다고 화가 나서 펄펄 뛰는 의사를 우리가 묵인할 수 있는가? 그런 거죠. 여기 위에 보면은 분노 때문에 아이를 매질하는 아비나 학교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우리 안에 아직 가시지 않은 동안에는 아이들에게 결코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중간에 보면 분노를 통해서 보면 결점이 더 크게 보인다. 안개 사이로 보면 사물이 더 커 보이는 것과 같다. 그리고 신중하고 분별 있게 벌을 내려야 벌을 받는 사람이 더 잘 수용하고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
반면 벌 주는 사람이 노여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면 벌 받는 자는 정당하게 처벌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상전의 그런 행동들을 자기 정당의 구실로 삼는다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638페이지죠. 7번째 줄점에 보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또 새로운 패러그래프에 보면 행동과 말이 함께 간다면 그것은 분명 아름다운 조화이고 말이란 행동이 따를 때 가장 근위 있고 효과적이라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얘가 보면 클레오메데스는 한 수사자가 용맹에 대해 늘어놓은 장광설을 듣고는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상대가 화를 내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그 말을 종달새가 했다면 나는 똑같이 웃을 거예요. 하지만 독수리라면 기꺼이 경청할 거예요. 이 639쪽 예를 보면은 키케로가 자유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걸 들어보고 블루투스가 같은 것에 대해 말하는 걸 들어보라. 역시 브루투스 후자는 목숨을 주고라도 자유를 살 사람임을 그 자체가 느끼게 해준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키케로와 세네카의 죽음에 대한 걸 들어보면은 세네카가 그들을 깨어 일어나게 뜨거워지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의 삶에 따라서 사람이 말의 무게가 다르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덕성이나 의무에 대해 다룬 작가들은 그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세심히 탐구하지 않고서는 결코 읽지 않는다. 플루타르커스 그 이야기 나오고 분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블루타르코스의 명으로 하인 하나가 발가벗겨져 매를 맞게 된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하인이 대드니까 블루타르코스가 점잖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 분노가 있을 때는 벌을 주는 것을 자제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르키타스 타렌티누스는 총사령관 640쪽이죠. 관리인이 이제 관리를 태만해서 엉망진창이 됐죠, 살림살이가. 그래서 그냥 관리인 불러서 그냥 가라 그러죠. 내가 화가 나지 않았다면 내 놈을 훨씬 패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화가 나서는 보복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플라톤도 역시 노예 중 하나에게 열을 받자 손대기 싫다면 그를 불하는 책임을 스페우시푸스에게 맡겼다는 얘기. 그래서 라케데모니아인 카릴루스죠. 라케데모니아. 이 사람도 엘로트에게 노예가 된 스파르타의 노예죠. 노예 계급입니다. 엘로트에게 제기를 내가 화만 안 났어도 이 자리에서 늘 죽여버렸을 텐데. 그래서 화났을 때는 분노를 억제했다는 얘기.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분노란 저 혼자 장구치고 북치며 부풀어 오르는 정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8번째 줄에 피소라는 말 있죠. 다른 일에서는 누가 봐도 덕망 있는 인물이 있는데, 우리가 헤로토스 역사에 이 말이 나왔던가요? 병사 하나 때문에 몹시 화가 났었는데, 말먹잇감 징발에 나갔다가 혼자 돌아온 병사 보고 병사가 한 사람을 죽인 걸로 생각하고 이 병사를 교수대에 올려놨죠.
그런데 길을 잃었던 병사가 도로 도착해서 군대 전체가 이제 크게 기뻐하고 두 병사를 서로 잔뜩 보듬고 쓰다듬었는데 형리가 사형을 집행하라 했는데 집행하지 않았대. 형리가 되겠죠. 형리가 돌아가서 피소에게 이제 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피소는 세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수치심과 분한 마음에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던 그의 분노가 두 배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노여움이 순간적으로 거기에 불을 붙여 개변에 의해 그는 한 사람이 무죄임을 알게 되자 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처형해버렸다. 첫 번째 병사는 이미 체포되었으니까, 길을 잃었던 병사는 자기 동료를 죽게 만들었으니까, 형리는 자기가 내린 명령을 복종하지 않았으니까 죄인. 그래서 세 명을 죽였다는 얘기죠. 에르토스인가 어디서 본 얘기 같은 얘기 납니다. 그 다음에 유다에게 나오는 고집센 여자들과 협상해야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흥분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침묵과 냉정으로 대할 때, 자기 할을 도두려고조차 하지 않을 때 여자들이 얼마나 격노하는지 시험해 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 욕하면은 멸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대응책이 되는 것 같아요. 643쪽에 보면 네 번째 줄인가요? 그래서 그는 분노를 누르기 위해 엄혹하게 자제해야 한다. 그런데 나로 말하자면 감추고 참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 정념을 알지 못한다. 분노가 감추기 어렵고 참기 어렵다는 얘기죠. 나는 지혜의 값을 그렇게 높게 매기고 싶지 않다. 나는 그가 무슨 짓을 하는가 보다 더 나쁘게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가를 더 중시한다. 재밌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643쪽의 5번째 줄 밑에서. 사람들은 분노를 감춤으로써 그것이 자기 몸 깊이 배어들게 한다. 선술집에 있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데모스테네스를 보고 디오게네스가 뒤쪽으로 들어갈수록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 같다. 그 다음에 644쪽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나라면 괴로우면서도 억지로 내 기분을 누르고 있기보단 차라리 밖으로 표출하고 싶다. 정념은 밖으로 표출됨으로써 약화된다. 감정의 하살촉이 안을 향해 긋기게 하기보다 밖으로 작용하게 하는 편이 낫다. 밖으로 드러나는 결함은 가장 가벼운 것들이다. 그것들이 건전한 척하는 외양 뒤에 숨어 있을 때 제일 위험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화를 낼 권리가 있는 사람한테 주의를 주는 내용이 분노 관리를 잘 하고 아무 일에나 표출하지 말라는 얘기 있고, 그 다음에 한 중간점에 둘째로 허공에 대고 화를 내지 말고 화나게 한 장본인에게 자기의 실책이 도달하게 하라는 얘기. 그 다음 645쪽에 보면은 한 7번째 줄쯤에 나는 몽땐이죠. 화를 낼 땐 아주 격렬하게 낸다. 하지만 가능한 한 가장 짧게 할 수 있는 한 남 모르게 낸다. 그다음 중간에 보면 646쪽에 한 10번째 줄쯤인가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때로는 집안의 질서를 위해 폭풍노도의 연기를 해야 할 때도 있다. 실은 전혀 화가 나지 않는데도 말이다. 이런 경우가 잠깐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면은 이 장을 마치기 위해 한마디만 더 하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가 때로는 용덕과 용기의 무게가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말을 반박하는 자들은 그것이 괴상한 용도의 무기라고 재미있게 응수한다. 다른 무기들은 우리가 움직이지만 이 무기는 우리를 움직이니 그렇다는 것이다.
우리 손이 그것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손을 조종한다. 그것이 우리를 쥐고 있지 우리가 그것을 쥐고 있을 수 없다. 계속 더 한번 볼까요? 이거 보고 왔고 32장에 보면 세네카와 플루타르코스의 변호, 아마 세네카와 플루타르코스에 대해서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쓴 얘기 같아요. 세네카를 뭐 욕되게 모사하든지 뭐 그런 것도, 세네카가 네로의 스승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현자라고 하는데 어떤 뭐 경우에는 네로의 악행에 대한 불구대천의 원수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있습니다. 비난, 장보댕이라는 사람이 이 시대의 훌륭한 작가인데 아마 비난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649쪽의 8번째 줄쯤에 그가 단지 사건들을 사실과 다르게 썼다고만 했다면 그것은 심한 비난이 아니었을 것이다. 누구나 직접 보지 못한 일은 남이 쓴 것을 믿고 빌려오는 것이니까. 그리고 나는 플루타르크가 때로는 알면서도 일부러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서술하는 것을 본다. 그 다음에 보댕이 이제 어떤 얘가 여우 새끼를 훔친 라케데모니아의 한 아이가 도둑질을 들키느니 차라리 여우가 자기 배를 갈기갈기 물어 뜯게 내버려 둔 채 죽을 때까지 옷 속에 숨기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할 때 같은 경우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 거짓말이나 뭐 공상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은 그런 건 아니죠.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우선 나는 육체적인 힘에 대해서는 그 한계를 확인하고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많은 반면 영혼이 가진 기능의 능력을 한정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이해가 잘못 선택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육체의 힘의 이런 보면은 거기 뒤에 보면은 이런 연유로 만일 내가 골랐다면 차라리 첫 번째 종류의 예를 골랐을 것이다. 그 육체의 힘의 한계에 관련된 예로 골랐을 거란 얘기죠. 근데 이런 식의 얘기는 플루타르코스가 공상적이 지어내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고, 그 다음 651쪽에 중간에 보면은 또 그런 얘기들 중간에 보면 그들의 관습에 의하면 라케데모니아죠. 그 도둑질 하다 들키는 것보다 더 팽판이 걸린 문제도 없고 그보다 더 책망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일도 없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스파르타 역사는 그보다 더 혹독하고 희귀한 수많은 예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그 역사 전체가 기적이다. 그 다음에 653쪽에 보면은 밑에서 6번째 줄점인가요? 다른 데서 말했던 것처럼 아마 에세이 얘기죠. 우리가 보기 에세이 1권의 27장이라네요. 우리가 보기에 믿음직하다거나 믿음직하지 않다는 것을 가지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기가 할 수 없거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남이 했다는 것조차 좀처럼 믿지 못하는 것은 큰 잘못인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빠진다. 보댕을 두고 한 말 같은데 가로를 보댕을 두고 한 말 아니라고 그러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 중에 보댕도 뭐 이런 식이 아니냐 싶은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두 번째 줄에 그러고는 자기와 맞지 않은 행동은 위장이요 가식이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야만적인 우매함인가.
그 다음에 그 655쪽에 보면은 세 번째 줄에 같은 부분에 플루타르코스를 대신해서 나를 화나게 하는 또 다른 비난이 있다. 플루타르코스가 로마인과 그리스인을 그들끼리 묶어 비교할 때는 성실하지만 로마인들을 그리스인들과 비교할 때는 그렇지 않다면서. 이 플루타르코스는 그리스인이죠. 로마에 가서 좀 살았던 것 같은데. 데모스테네스와 키케로, 카토와 아리스티데스, 술라와 디산드로스, 마르켈루스와 펠로피다스, 폼페우스와 아게실라우스의 비교가 그 예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다. 그는 플루타르코스가 그리스인들에게 너무 대등하지 않은 짝을 지어줌으로써 그들 편을 들었다고 본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플루타르코스가 지닌 가장 탁월하고 찬양할 만한 점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그 플루타르코스가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비교했다는 점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몽테뉴는. 왜냐하면 그 비교들에서는 그의 판단의 충실함과 성실성이 그 깊이와 무게와 맞먹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에게 덕을 가르치는 철학자이다. 편파적이고 틀렸다는 이 비난에 맞서 그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지 보자. 이제 이 사람은 보댕이 로마인들이 굉장히 크고 찬란한 광의를 바라고 있다고 믿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데모스테네스가 저 거대한 공화국의 집정관, 총독, 감찰관, 키케로조와 영광과 맞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사물과 인간의 진실을 그 자체로 살펴보고자 한다면 그들의 운수보다 그들의 행동거지, 천성, 능력을 비교함으로써 가장 역점을 두었던 목표가 그것인데, 나는 보댕과는 반대로 키키로와 데카토가 그들의 짝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키키로의 짝이 데모스테네스였고 카토의 짝이 아리스티데스였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얘들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놓고 있고,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656쪽에 플루타르코스가 그들을 비교할 때 그들을 동등하게 보는 것은 아니다. 누가 그보다 더 명료하게, 더 세심하게 그들의 차이점을 지적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657쪽의 중간에 보면은 플루타르코스의 비교는 로마인들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는다. 플루타르코스는 그들을 통째로 저울에 올리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누가 우월하다는 것은 없다. 그는 부분들과 상황들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견주어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그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이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책으로 이런 점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의 편파성을 입증하고 싶었다면 어떤 특별한 판단을 면밀히 파헤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더 연관성이 있고 잘 어울리는 쌍들이 있으니 그저 이 그리스인을 저 로마인과 작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어야 한다.